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온라인과 미래탐구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이 좀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이 그 자녀분들이 예비 고3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비 고2 분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대부분 예비 고3이군요. 예,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그 봉투 안에 제 브로셔가 있어요.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 브로셔가 있고, 그리고 PPT 출력물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뭐 물리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과학탐구 최근에 입시 관련 이슈, 그리고 탐구 선택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리 수능 총평, 그리고 과탐 물리학 만점 학습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현장 커리큘럼과 특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슈는 좀 과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학년도 주요 정시하고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대부분 아시죠? 이 8개 대학 평균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새로 발표된 것들. 그래서 수시는 58% 정도, 그리고 정시는 41.4%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15개 대학까지 해보니까 15개 대학까지 해도 정시는 한 42%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또 자세하게 또 우리 뒤쪽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실 텐데, 그래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로 또 갔을 때 또 유리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시로 갔을 때 또 과탐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24학년도 주요 대학의 정시 과탐 반영 비중인데요. 예, 정시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재수생들이 강하긴 하지만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비고사 같은 경우도 정시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곧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2024학년도 새로 발표된 것들을 정리를 다시 했어요. 이게 8개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8개 대학에 정시로 갔을 때 수능이 중요하지만 그 수능의 반영 비중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를 100으로 보았을 때 과탐이 과학이 두 과목 합쳤을 때 반영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실제로 모집 요강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보기 편하시라고 국어를 다 1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국수가가 중요하니까 국수가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100으로 봤을 때 수학을 175를 반영을 해요. 압도적으로 높게 반영을 하는데, 한양대는 좀 특징적으로 과탐도 175를 반영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100으로 봤을 때 연세대도 수학을 150으로 봤을 때 과탐을 150으로 잡기 때문에 탐구 반영 비중이 커요. 근데 밑에 뭐 고려대도 마찬가지인데요. 100일 때 140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나 이제 이대쯤 가면 이제 1대1 정도가 되고,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대 이 세 개 대학만 8개 대학 중에 과탐 반영 비중이 국어보다 적은 학교입니다. 특히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좀 뭐 전통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전통적으로 과탐 반영 비중이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개 대학을 평균을 했을 때 국어를 100으로 잡으면 수학은 135 정도 되고, 그리고 과탐은 110 정도의 반영 비중을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서강대가 워낙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서강대를 제외하게 되면 100대 130 정도까지도 가요. 즉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정시를 지원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수학 중요한 건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 국어. 과탐은 뭔가 좀 비중이 되게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자녀분들이 한양대 정시로 가려고 하는데 국어 뭐 20시간 하고 있는데 과탐은 뭐 5시간 하고 있고 일주일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정시로 가게 되면 과탐 반영 비중이 대부분 상위 대학에서는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당연히 그 국어 중요하긴 하지만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뭐 주당 10시간이라고 하면 과탐 두 개 합치면 10시간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과탐 응시자 현황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2023학년도 오른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의 평가고요. 이번에 수능을 응시한 지원자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뭐 투 과목은 내년이 되면 거의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원 4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가 뭐 아시겠지만 투는 서울대에서 투를 하나를 올해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 투 과목을 본 것이고 이 서울대가 내년부터는 이제 투 과목을 지정을 이제 폐지하잖아요, 그죠? 투를 안 해도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000명, 뭐 6,000명 뭐 이런 인원들은 대부분 매우 소수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원 4개를 한번 보시면요. 인원수 보이시죠? 여기 지금 지원자입니다. 응시자는 요거보다 약간 좀 적어요. 아직 성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자로 지금 표시를 해 놓았고요. 지금 다 합치게 되면 47만쯤 되는데요. 2023학년도가 이게 두 과목씩 선택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수는 이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3만 정도가 자연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탐을 선택한. 이때 지금 물리 같은 경우가 6만 8천 명이 받고요. 화학원은 7만 6천, 그리고 생명과 지구과학이 15만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리화학보다는 생지가.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물리 강사들은 원래 잘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겠어요? 선택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꼴등이잖아요, 그죠? 꼴등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에 대한 편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명이나 지구학 선생님들이 과탐을 뭘 선택하냐라고 물어보면 생명이나 지구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많이 하는 걸 하라고 해요. 그렇죠? 왜 많이 하는 걸 하라고 하냐? 특히 또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1등급 인원수가 많다. 맞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1등급은 4%까지인데 당연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등급 인원수가 많겠죠. 근데 그건 조금 좀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다고 했을 때 그럼 잘하는 애들도 많은 거 아닌가요? 제 아래쪽에만 많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위쪽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는 애도 많고 잘하는 애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상대적인 평가로 본다고 하면 인원수가 많은 게 과연 진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으면 백분위 불확정성이 조금 적다고 해요. 불확실성이 좀 적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적으면 올해 뭐 어떤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좀 몰리거나 그러면 되게 불리해요. 그렇죠? 물론 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좀 못하는 애들이 몰릴 수도 있잖아. 인원수가 적다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불확실성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이하면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좀 불리한 과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정도? 그게 6만 8천, 7만 막 이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6만 8천이 지금 물리학원을 응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6만 8천 명이 과연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불확실성이 큰 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3천 명?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생투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봤는데 투 과목 중에서 6천 명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은 왜 봤죠? 이건 서울대에서 원하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안 보면 응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인원수가 적은 거 맞고 꼴등도 맞는데 6만 8천이 보는 것을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너는 하면 안 돼. 1등급 너무 적어. 이러기에는 좀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등급 뭐 3명, 4명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인원수가 지금 2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물리보다는 생명이나 지구과학이.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약간 조금이라도 좀 적은 건 맞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일부 선생님들이 너무 좀 부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기에는 물리 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 수능을 봤을 때 물리라는 과목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리가 과탐 4개 중에 가장 합리적이다. 생명이랑 지구학 인원수가 되게 많잖아요. 인원수가 많으면 잘하는 애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극상위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수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나 지구과학도 사실 지금 한 문제 정도는 풀지 말라고 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화생지 중에 어떤 게 막 계산이 많고 그러냐. 계산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물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수능 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물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산은 뭐가 가장 많죠?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요즘에?
요즘에 화학이에요. 예. 화학입니다. 예. 화학이 가장 많고 그 생명과학도 지금 물리보다 훨씬 더 풀기 힘든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생명과학은 킬러가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퍼즐 맞추기가 나온다고. 퍼즐 맞추기, 때려 맞추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경우의 수 가지고.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들이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도 가끔씩 6월 달에 6평 끝난 다음에 물리로 이렇게 도망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6평 끝난 다음에 그런 친구를 한번 불러가지고 너는 왜 생명에서 6평이 끝난 다음인데 물리로 바꿨니?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뭐 생명이 점수가 안 나왔냐? 그러니까 47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50점이 만점입니다. 47이면 1등급이에요. 아니 1등급인데 왜 이걸 물리로 바꿨냐? 저는 메디컬 쪽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탐을 반드시 다 맞아야 된대요. 다 맞지 못하면 자기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다 맞아야 되는데 저는 생명을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는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운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리는 철저하게 논리 위주로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게 내요. 그러니까 최상위 애들이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죠. 공부한 만큼 이거 좀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맞을 수가 없는 과목들이 돼간다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 지구과학도 마찬가지. 근데 물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종료된 다음에 물리가 가장 합리적인 난이도로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2024학년도 입시 과탐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 과목을 안 해도 돼요. 이제 투 과목을 하지 않고 원 두 개만 가지고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연과학대학 중에 물리천문학부 관련 그리고 공과대학의 기공이나 전기정보 그리고 항공우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대부분 그리고 사범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바뀌어요. 즉 이게 지금 전체 과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제가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과인데 절반 정도 과에서 물리 화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수능에 선택을 하셔야 서울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애들이 생지만 하고 자꾸 공대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생지를 가지고 공대에서 사실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특수한 과 몇 개 빼놓고는 뭐 기계공학과에 생명을 씁니까? 지구과학을 씁니까? 안 쓸 거 아니에요. 전기전자에 쓰나요?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이상을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만 공부하다가 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특히 물리화학 쪽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님들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대부터 이런 변화가 좀 생깁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대학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을 한 것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속이려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의 논술 과목도 최근에 발표된 것들을 다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연세대 특이한 학교죠. 논술 전형이 대단히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적게는 50대 1에서 100대 1까지 나와서 뭐 연세대에서 논술 한번 볼 때 그 지역이 거의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계열 쪽도 인기가 상당한데요. 연세대가 지구과학을 논술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학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2024학년도인데 4개 학과에서만 지구과학을 허용하고 있어요. 원래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줄어든 거예요. 예. 지금 뭐 대기과학이나 천문우주나 지구시스템, 지구과학이랑 관계 있는 과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만 지구과학을 논술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에서는 지구과학은 좀 힘들어요. 전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과학 선생님들 지금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정리한 거예요.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특별한 과 몇 개 빼놓고는 거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공대에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뭐 기계공학부를 가고 싶다. 근데 저는 논술이 좀 강하기 때문에 논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명과 지구과학을 수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생명과 지구과학을 선택했으면 그걸 논술 보는 게 유리할 거 아닙니까? 연세대는 또 투 과목까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기계공학부는 논술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물리, 화학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과목을 원 4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뭔가 좀 제재를 가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생지만 해라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좀 당부를 시키고 싶은 것은 그 물리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성향이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향이랑 부합하는 과목, 물리는 진짜 철저하게 논리 위주의 과목이거든요. 지식적인 것도 일부 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과목인데 그걸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한테 너는 물리는 인원수 너무 적고 지금 막 극악의 난이도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뜯어 말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능 과탐 과목의 선택.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뭔가 지정을 해놓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만약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예, 크게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학과의 특성에 따른 다른 전략적인 선택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과목. 물리라는 과목이 뭐 부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분들이랑. 그런데 뜯어 말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총평은요. 최근에 역학과 전자기까지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리는 일반적으로 20문제 중에 5문제가 준킬러, 킬러 정도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15개는 개념형으로 나와요. 공부한 만큼 그냥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는 적당한 난이도를 대단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생지에 비해서도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공부한 만큼 실력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대단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홀수에는 물리가 약간 좀 쉬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올해도 약간 좀 쉽게 나왔으면 작년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2024학년도는 약간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든 어렵든 일반적인 출제되는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언제나 사실이죠. 자, 여튼 이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총평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뭐 다 더 깊이 들어가봤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물리에 대해서 만점학습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그 어떤 매체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거였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3 때 자습 시간을 얼마를 확보하는가 이거에 대한 발표가 이번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일반적으로 최상위 학생들이 상반기 때 한 52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을 주당 52시간을 확보하더라고요. 하반기가 되면 한 5시간 정도 늘어납니다. 한 57시간 정도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중상위 학생들은 주당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적어요. 40대 중반 정도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들은 주당 자습 시간이 50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확보가 되는 것으로 현재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물리는 그 중에서 또는 과탐 한 과목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만점을 받는가? 주 5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2시간 이상은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이고 5일이면 주당 10시간이죠. 그렇죠? 과탐 하나에 10시간이에요. 과탐 하나에 10시간. 그럼 두 과목이면 20시간쯤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과탐에 20시간 일주일에 여기에 다 이걸 쏟아붓냐. 물론 뭐 둘 중에 약한 것들은 조금 더 강한 것들은 좀 적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런 건데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최상위권에서 만점 1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주당 물리를 10시간을 하는 건 좀 오버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3시간만 하겠다.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맞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업을 하다가 1등급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가끔 제가 꼭 물어봐요. 너는 일주일에 공부를 몇 시간쯤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받는 애들이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공부를 해요. 근데 3, 4등급 맞는 애가 와서 제가 좀 점수가 안 올라가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고민 토론을 하는 애들한테 넌 3등급, 4등급 정도인데 그럼 너 몇 시간 공부해? 그러니까 3시간 공부한대요. 아니 3, 4등급이 3시간 공부한다고 어떻게 1등급인데 10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공부하고 그 정도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과탐에는 그렇게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요즘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국수과에서 지금 자연계열로 가게 되면 수학이나 과학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거기에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0년 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어땠죠? 과탐 4개 선택해서 4개 다 반영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과목에 10시간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과목 선택해서 두 개 다 반영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꼭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고3 겨울방학이 됐을 때 이제 예비 고3이죠. 내신을 잘 본 애들이 항상 문제인데 내신을 1등급을 이제 획득한 친구들이 잘하는 애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3 올라가면서 개념을 안 해요. 개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부터 갑니다.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기 위해서 뭐 킬러 특강을 듣는다던가 또는 엔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개념들은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6평 이후인데요. 6평 이후가 되면 걔들은 킬러가 4페이지에서 나오는데 4페이지는 다 맞는데 1, 2페이지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개념의 유통기한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남아있겠죠. 내신 공부한 것들이 똑똑한 친구들인데. 근데 그게 개인 공부를 다시 하지 않았는데도 수능까지 간다라는 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막 개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비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 올라갈 때 내신 개념에서 수능 개념으로 바꾸면서 올해 수능을 위해서 지식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미리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좀 스킵하시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1페이지에 고난도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1페이지에 3점짜리 문제는 존재합니다. 과탐은 3점짜리 10개랑 2점짜리 10개거든요. 그런데 4페이지에 4문제가 전 과목 다 마찬가지로 4개가 출제가 되는데 4개가 모두 3점이 아닙니다. 4개 중에 2개는 2점, 2개는 3점이에요. 4점짜리는 없어요, 과탐은. 1페이지엔 그럼 3점짜리가 없냐? 아니요. 1페이지엔 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2문제는 3점입니다. 근데 쉬워요. 쉬운 3점이나 킬러 3점이나 우리한테는 똑같은 3점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의 것들을 공부 안 하고 그냥 킬러 문제만 풀다 보면 나중엔 1등급은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억의 유통기한이 학습량이 남아있을 때 다시 공부를 해줘야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번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제발 개념 학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재수생들은 없기 때문에 재수생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1월부터 10월 최근에 꾸준한 문제풀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런 거죠? 킬러는 논리를 훈련해야 되는 거고 지식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해야 돼요. 지식적인 빅킬러 문항들은 전부 다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1년 내에 꾸준하게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1일 2시간씩 주 5일 정도씩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초상위 학생들이. 뭐 이럴 땐 당연히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미래탐구에서 현장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겨울방학 때 개념 완성, 물화일체 개념 완성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특난도 특강, 킬러 특강과 고난도 기출풀이가 들어갑니다. 기본 기출은 개념 완성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실전 300 전범위 엔제인데요. 전범위 엔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9평이 종료된 후에 파이널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4개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현장에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현장 강의에는 추가적으로 36주 동안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36주 내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적표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각 수업에 맞는 현장 특화된 워크북들이 계속 제공이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학습을 스스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도록 주간 워크북이 진행이 됩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모의고사는 전체 한 80회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에서만 30회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현장에서는 50회 정도가 추가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가볍게 좀 짧게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13주 동안 개념 완성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 특난도 특강 킬러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내신 유강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7월 직전에 기말고사 휴강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실전 300이 7월에서 8월 엔제 그리고 9월에서 10월 파이널 최종 점검이 7주 동안 진행이 돼서 수능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자, 현장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매주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0회 정도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개념 모의고사는 뺀 거예요. 개념형 모의고사 빼고 18문제의 빅킬러 모의고사와 그리고 풀 버전 모의고사들을 모두 합쳤을 때 80회 정도가 시행이 되고요. 매주 모의고사 본 것들은 성적표가 제공이 돼서 그 80회에 대한 모든 성적표가 부모님과 학생한테 전달이 됩니다. 부모님께는 구글 드라이브에 성적표를 만들어서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는 제가 나와준 성적표는 뒤쪽에 그 주제별 오답률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가 약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성적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용 주간 워크북은 이게 그냥 문제를 쭉 모아서 낸 게 아니라 OX라던가 빈칸, 개념 확인, 실전 응용 책에는 없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따로 워크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매주 워크북으로 제공이 되고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0회 정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질답을 저와 스터디 멘토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 선생님들이 한 5분 정도 있어요. 전임 선생님들이. 연구원들을 대동해서 학원에서 질답을 받진 않아요. 연구원들은 전 대동하지 않고 제가 올해 수능 본 조교들을 뽑아요. 올해 수능 봐서 1등급 맞은 친구들을 뽑는데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공지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공지까지 조교들을 모집한다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지원이 마감이 됐는데 그 친구들을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스터디 멘토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학생 조교들을 대동을 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저도 질문을 받아요. 예전에 그 연구원을 대동했을 땐 제가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연구원들이 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가 답변을 다 해줘라고 하면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저한테 또 옵션이 이렇게 있을 때는 나한테 하기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편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2년 해보고 나니까 저의 발전도 너무 더디고 학생들한테도 약간 좀 뭔가 부작용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직접 질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스터디 멘토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교들이 못 받는 것들은 또 제가 받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고 있고 현장에서 질문 못 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1대1 밀착 관리로 줌을 통해서 추가 질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뭐 줌을 통해서 많이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질답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1대1 밀착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연구원들이 해줘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시간대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 컨텐츠를 제작하는 선생님들이 질문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화상을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풀어주는 걸 보면서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질답을 진행하고 각 강의의 특성에 따른 추가 컨텐츠는 상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좀 강의 막복이나 캐스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또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캐스트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렛 안에는 그 수강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개강 일정이나 강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개강 일정은 제가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개강을 할 것 같아요. 12월 31일 날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달라고 자녀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해주세요. 연구실 연락처는 거기에 대표 실장님 전화번호 넣어놨기 때문에 김지훈 선생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시 성공의 열쇠. 저는 입시 성공의 열쇠는 좋은 선생님 중요하죠. 좋은 교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기본 아닐까요? 항상 학생들이 1년 동안 슬럼프 없는 자기 관리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슬럼프라는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공부를 못하는 시기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들을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위험한데 이런 슬럼프 없이 자신을 멘탈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관리하면서 올해 수능까지 가는 게 입시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단지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조언을 해주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